자, 이번 시간 논의 들을 주제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 거의 100% 한 문제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가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나중에 이제 인문적 특성, 또 경제적 특성 등에서 언급을 할 텐데 요건 그다지 큰 쟁점이 안 되고요. 거의 매년 한 문제 뽑는 게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첫 번째 부동성이라고 해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게 좀 짜증나요. 처음에 공부하실 때 그 말이 그 말 같아가지고 잘 정리가 안 되는 파트가 이 파트입니다. 그래서 부동성이라고 하는 거, 움직이지 않는 성질을 가리켜서 부동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지라고 하는 재화는 다른 재화와 달리 누가 사겠다고 해서 갖다 줄 수가 없다. 부동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특징, 나머지 쭉 보고 나서 설명해 볼까요? 부증성이라는 개념, 증가시킨다라는 증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토지라고 하는 재화는 다른 재화와 달리 증가시킬 수 없다. 물리적으로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영속성이라고 하는 거, 썩지 않는 성질, 닳아지지 않는 성질을 영속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개별성이라고 하는 거. 세상에 똑같은 토지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거의 비슷한 토지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똑같은 토지는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개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하나 가볼게요. 그래서 먼저 부동성이라고 하는 데서 출발하는 내용. 제일 먼저 이슈 삼을 것이 임장활동이라는 개념. 이건 뭐 그다지 어렵지 않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임장활동으로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아주 돈 많은 분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야 가져와봐 라고 했을 때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석 같은 것들은 아무리 비싸도 돈 많은 분이 사겠다고 그러면 샘플 보여드릴 수가 있겠지만 토지는 갖다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다? 부동산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땅을 보고 싶으면 직접 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부동성이라고 부르게, 부동성에서 파생되는 개념, 임장활동이라고 하고, 이건 뭐 간단한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국지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 자, 이건 소위 이제 시장론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게 되는데, 서울의 땅값이 비싸다라고 해서 진주에, 군산에 있는 땅을 갖다가 팔아먹을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땅값은 여전히 비싼 것이고, 진주나 저 군산, 지방 소도시들은 당연히 땅값이 상대적으로 싼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래서 땅값이 오른다고 해서 모든 땅값이, 전국의 땅값이 동시에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국지적 시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수요가 증가해도 이 부동산을 이동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땅값이 뜨는 지역은 계속해서 뜨는 모습, 이걸 우리가 국지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건 정책론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는데요.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이 하나 이슈. 외부 효과는 따로 나중에 공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외부 효과는 뭘 의미하느냐,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경제 주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의사와 무관하게 어떤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도 있고 손해를 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익을 줬다고 해서 이익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는 현상, 손해를 가했다고 해서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하지 않는 현상을 가리켜서 이걸 가리켜서 외부 효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죠. 자, 아파트 단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단지 인근에 대형 마트가 등장했다. 그리고 논리 전제가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더라.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한다고요? 대형 마트가 등장한다. 자, 라고 하게 되면 이게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고서 대형마트에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우리 때문에 집값 뛰었으니까 얼마 토해 내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현상, 이걸 우리가 정의 외부 효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인근에 좀 거리는 있는데 자, 화장시설이 등장하게 된다? 그럼 사람들이 싫어하거든. 님비현상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싫어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화장실에 들어와 버리게 되면 아파트 근처에서 끄떡하면 시체 태우는 냄새 맡고 짜증이 나거든. 그래서 아파트는 수요가 감소하고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 그렇다고 해서 화장시설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아유, 우리
때문에 집값 빠지셨네. 얼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걸 부의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요. 만약에 이 땅을 움직일 수가 있다면 아파트를 옮겨 가지고 딴 데로 갈 수 있다면 소위 외부 효과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 부동산의 가격은 외부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이런 의미를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감정평가와 관련해서요, 지역 분석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자, 요거 이제 감정평가 파트를 가서 공부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얼마짜리냐라고 했을 때, 이게 같은 2편한 세상 아파트야. 그리고 평수도 똑같고 디자인도 내부 실내 디자인 똑같아. 그런데 군산에 있는 거하고 서울에 있는 건 분명히 가격이 달라지게 된다. 왜? 지역 자체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한 품질의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이제 토지에 대해서 아파트를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동일한 토지라고 할지라도 지역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할 때는 그 지역의 대략적 가격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전체 지역을 먼저 분석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대상 물건의 가격을 그 다음에 평가한다. 해서 이 대상 물건에 관한 가격을 평가하는 과정을 개별 분석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전체적인 수준을 파악하는 것을 지역 분석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 먼저 하고 나서 다 개별 분석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는 이름하여 시장론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고, 이거는 나중에 공부하게 될 정책론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고, 얘는 감정평가론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전체 부동산 학계론을 쭉 전체를 몇 번 돌렸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인데, 처음에 할 때 이걸 통째로 외워보려고 하면 답이 안 나와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각각의 뒤에 있는 영역들 제목을 하나씩 따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부동성이라고 하는 거, 외부 효과, 국지적 시장, 그 다음에 지역 분석,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부동성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비우고 가셔야 돼. 한 번에 안 돼. 앞에서 임공관중자가 뭐 연공위안 이런 거 딱딱 끊어지는 데 비해서 얘는 딱 떨어지지 않아요. 뒤에 내용을 다 소화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부동성이라고 하는 거, 외부 효과, 국제적 시장,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주요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임장활동은 거의 출제를 하지 않아요. 쉬워서, 너무 쉬워서 임장활동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보셨고, 두 번째, 부증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콜라가 사람들이 겁나 좋아한다. 그럼 콜라 생산 늘리면 됩니다. 자, 전에 기억나실까요? 뭐가 있더라? 그 과자 중에서 뭐가 있었죠? 과자 중에 유명한 과자. 줄 서서 먹었던 과자 있잖아요. 허니버터. 허니버터 맞죠? 허니버터칩인 거. 나 그 생각하면 기가 차가지고. 그동안은 감자칩이 다 소금, 좀 짠맛 이렇게 잘 팔려왔었어요. 근데 이놈들 거기다 설탕을 묻혀가지고 허니버터칩. 야, 그거 전에도 친구들 중에도 가끔 기억나요. 부부가 어디 대형 마트를 가서 허니버터칩을 하나 샀다고 그걸 자랑을 하고 지랄이야. 아니, 구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그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 되게 좀 그렇게 생각해요. 뭐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 유치하게 뭐 그런 걸 갖고 과자 하나 부스러기를 갖고. 그리고 한 2년쯤 지났을까? 제가 그 노량진인가 강의 가다가 그 역사 안에 있는 그 간이 매점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허니버터칩이 4개가 쫙 서 있는 거예요.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사도 되냐고. 아줌마가 또 뭐라고 그래? 1개씩만 팔 수 있어요. 2년 지났는데 1개씩만 판대. 그럼 또 사람 마음이 간사해. 저 2개 팔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2개 샀잖아요. 그리고 과자를 고이 들고 가서 우리 딸내미 하나, 아들내미 하나 주면서 그 흐뭇한 그 마음. 뭔 얘기하고 있죠?
그게 허니버터칩이 원주인가 어디서 공장에 확장을 해요. 아니, 사람들 줄을 서니까 확장을 해요. 그럼 망해버렸잖아요. 공장 확장을 했는데 더 이상 사람들이 안 먹어. 라인 증설했는데. 그래서 망해버린 그 케이스. 뭔 얘기 하려고 하냐면, 토지라고 하는 재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재화와 달리 사람들이 땅을 사겠다고 줄을 선다고 해서 땅을 더 물리적으로 다 공급해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부증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토지의 특성이 그렇다고요. 토지는 물리적으로 그 양을,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부증성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감정평가를 공부할 때 가격의 발생 원인 중에 하나가 희소성이라는 개념이 하나 필요합니다. 가격이 책정이 되려면 희소성이 있어야 된다. 효용이 있어야 된다. 유효 수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가격의 발생 요인으로 보는데, 우리 산소 같은 거 효용, 쓸모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사람들의 경우에 따라서 뭐 유효 수요도 있을 수도 있을 테고, 근데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산소를 팔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 부증성이라는 개념 때문에 희소성, 토지는 어떻다? 희소성이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희소하지 않다라면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어 하지 않아. 미친놈이지. 나 산소를 내가 다 먹을 거야. 이 지랄 하면 내가 또라이지. 희소성이 없으니까. 근데 토지는 그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땅을 갖겠다고 난리들이야. 독점 소유. 독점 소유가 있으면 그 욕망에 충돌을 하게 되면 어떻다? 입지 경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지가 상승으로 연계가 됩니다. 그럼 그 비싼 땅을 산 사람은 어떻게 돼요? 토지의 효율적이요. 아까 우리 최유효 이용이라는 표현을 썼던 바가 있습니다. 발음도 어려워요. 그래서 건물을 높게 지어 올린다. 이게 토지용의 집약화라는 개념과 연계가 됩니다. 다시요. 집약적 토지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고밀도로 건물을 지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게 집약적 토지 이용에 대응하는 용어가 뭐냐면 조방적 토지 이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즘 거의 안 쓰는 용어인데, 조방적 토지 이용은 뭘 얘기하냐면 목초지 같은 걸 얘기합니다. 양떼 풀어놓고 니들 마음껏 뜯어먹어봐라. 이런 걸 조방적 토지 이용이라고 부르고, 이거에 대응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집약적 토지 이용이라고 하는 거. 너무나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시 갑시다. 자, 양을 늘릴 수가 없다. 희소성. 재화 양이 한정되어 있다. 그러면 욕망에 충돌합니다. 독점 소유요. 그러면 입지 경쟁, 지가 상승. 그래서 비싸게 땅을 산 사람은 결국은 고층 빌딩을 짓게 된다. 이걸 우리가 집약적 토지 이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축이에요. 다시 희소성 때문에 독점 소유요. 욕망에 충돌하면 지가 상승. 그럼 비싼 값에 땅을 산 사람은 어떻다? 이때는 바로 집약적 토지 이용을 한다. 다시요. 부증성이라는 개념에서 양을, 아까 허니버터칩처럼 양을 늘릴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양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어떻다? 독점 소유요. 지가 상승. 집약적 토지요.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외우셔야 돼. 이 학개론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안 어려워서 어려워요. 차라리 아까 우리 민법, 부합 이런 얘기처럼 좀 나름대로 논리체계가 있으면 이거 설명드리고 하면 그거 알아가는 재미도 있어. 근데 우리가 이런 내용, 독점 소유요. 그 다음에 지가 상승, 집약적 토지용. 모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밋밋해서 재미가 없어, 이게. 줄줄 외워지지도 않고 외우는 재미도 없어요. 방법은 단수 반복입니다. 이게 하나의 축이에요. 독점 소유요, 지가 상승, 집약적 토지용. 이게 하나의 축. 근데 부증성 얘기를 할 때는 거의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첫 번째 명제를 갖고 출제해요. 항상 틀린 걸 고르셔야 할 때 얘가 답이에요. 택지 조성이나 공유 수면 매립을 통한 토지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명제. 자, 우리 앞에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량은 어떻다? 늘릴 수가 없다. 근데 요 근래 서울시에서 이슈가 됐던 사건 중에 하나가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있었어요.
서울에 집값이 뜨는 이유는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뜨는 것이다. 그럼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땅이 없어서 아파트를 못 지으니까 기존의 그린벨트를 풀어버리고 어떻다?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어 올리자라는 정책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다음에 큰 꿈도 갖고 있는데 이거 아파트 지어서 집값이 떨어져도 욕을 먹어요.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제가 보게 되면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갈 때 서울의 집값이 폭등을 했거든요. 2006년도에 폭등을 해버렸다고. 그래서 노무현 정부의 지지율이 20%인가 15%인가 팍 떨어져. 아니, 대책 없이 떨어진다고요. 집값이 폭등해버리니까 사람이 못 살겠다. 사람들이 분노를 해. 근데 사실 그 집값을 띄운 사람은 노무현이 아니라 이명박 씨예요. 뉴타운 지정을 통해서. 근데 사람들이 그럼 집값을 띄운 이명박 씨를 표를 안 줘야 정상인데 상식적으로 비난했으니까. 집값 띄운 정부에 대해서 화를 냈으니까. 근데 인천광역시민, 경기도민들이 꿈을 꿉니다. 자가 오야를 하게 되면 우리 동네 집값도 띄우지 않을까라는 순진한 생각. 이게 나중에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정비사업은 시도지사가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통제권은 시도지사한테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이명박 서울시장이 뉴타운, 그 재개발이거든요. 뉴타운, 48개인가를 다 지정을 해버린다고. 뉴타운 아닌 데가 없어. 그래서 집값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전에 일산 어디 갔다 어떤 택시기사분인가하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자기는 이명박을 찍은 이유가 솔직히 일산 집값도 좀 띄워주는 기적을 보여주기를 바래서 표를 던졌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속으로 딱 드는 게 이 양반이 공법을 안 해서 그렇구나. 뉴타운 재개발 등은 시도지사 권한이라고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뭐 그러다 치고. 그래서 다시 원점 돌아가서 자, 우리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택지를 조성한다. 바다를 메꿔서 송도처럼 매립해서 택지를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보기에 따라서 물리적으로 토지의 공급량을 늘리는 것처럼, 즉 부증성의 예외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이것은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증성 파트가 출제가 되면 거의 시험 문제 3분의 2는 이거예요. 얼핏 생각해보면 택지 조성,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조성 또는 공유 수면의 매립이라고 하는 것은 부증성의 예외처럼 느껴진다고. 원래 토지의 양을 늘릴 수고 공급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는 토지의 물리적 양을 늘린 게 아니라 이미 있던 토지의 용도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지 토지의 물리적 공급량을 늘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요즘엔 그런 짓 별로 안 하는데 저기 서해안 이런 데, 남해안 이런 데다가 특히 서해안 쪽에다가 자, 간척지라고 해서 대한민국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네, 무식한 얘기 되겠습니다. 그거 어차피 애초에 대한민국 영토였습니다. 바다도 당연히 대한민국 영토였다고요. 이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사를 쓸 뿐이지. 그래서 부동산 학계론 관점에서 보게 되면 바다를 메꾸는 것은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택지를 공급하는 것도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다. 이게 깜빡하면 실수하기 좋은 거예요. 조금 공부를 한 사람과 거의 안 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를 낼 수 있는 게 이 지문입니다. 이게 부증성이라는 개념. 세 번째 이슈, 영속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썩지 않는 성질, 닳아지지 않는 성질을 가리켜서 토지의 영속성, 영원히 존속하는 성질, 이걸 영속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영속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다른 재화에 대한 투자와 달리 부동산에 대한 투자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투자가 전제가 되게 될 것이고,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운영이익 외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건 나중에 투자론 할 때 공부하는 개념이에요. 운영이익은 뭐냐면 땅을 사서 배추 농사를 지어서 얻게 되는 이득,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얻게 되는 이득, 운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득을 운영이득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한편 자본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팔아서 얻게 되는 이득을 뭐라고 한다? 자본이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만약에 토지가 한 10년 쓰면 다 없어진다 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운영이득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자본이득은 얻을 가능성이 없겠죠. 그래서 운영이득 또는 자본이득이라고 하는 거, 이 용어가 어려워. 이게 투자론과 관련된 개념이고요.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영속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장기 투자고요. 운영이익 외에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특별히 임대차 시장이 발달. 이건 사실 건물이랑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볼펜 임대업 이런 거 없잖아요. 가격이 싸고 말고를 떠나서 볼펜 임대업 이런 것들은 발달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정수기 임대업, 이거 임대업 아닙니다. 우리 민법 파트를 가서 공부하다 보면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소유권 유보부 동산 매매 계약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뭐냐면은 매도인이, 정수기 회사가 렌탈 해주는 회사가 소유권을 계속 유보한 상태에서 할부금 3년치 또는 5년치를 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라고 해서 이걸 나중에 정지조건부 법률, 민법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주제예요. 그래서 이건 좀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볼펜 임대하고 책 임대하는 건 이런 것들은 업이 없다고. 우리 앞에서 부동산업 할 때 임공관중 자금에서 임대업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부동산업의 종류에 임대업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게 바로 뭐와 연계되어 있다? 영속성이라는 개념과 연계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 감가상각의 배제. 해서 문맥이 좀 부드럽지 않은데, 자,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은 쓴다고 해서 달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 등은 어떻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표현이 좀 부드럽지 않습니다. 근데 시험을 이따구로 냈어요. 그래서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런 일정한 이론은 어떻다? 적용되지 않는다.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론이 뭐라고요? 감가상각이라고요. 건물 샀는데 그 이제 뭐 50년 동안 쓸 수 있다. 그러면 10년, 1년 지나갈 때마다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갑자기 아파트는 재건축을 해가지고 토지의 가치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뜨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다 가격이 다운되는 현상. 이게 감가상각. 그런데 토지라고 하는 이 재화, 토지라는 것만 가지고 보게 되면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지는 절대 않는다. 다른 이유 때문에, 외부 효과 때문에 지금 땅값이 떨어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이 땅은 너무 늙었다. 그러니까 가격 빼야 돼. 이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다시 갑시다. 자, 부동산은, 토지는 영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의 투자가 토지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운영이득 외에 나중에 자본이득도 얻을 수 있다. 팔아서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임대업이 발달한다. 그리고 세 번째, 감가상각에 관한 개념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보셨습니다. 마지막 주제, 개별성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자, 개별성은요, 똑같은 물건은 절대 세상에 없어라는 것을 개별성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동네에 가게 되면 토지가 요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가 같냐? 거의 같지, 사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얘기할 때 토지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달라질 수, 비슷할 수는 있지만 똑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개별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개별성. 그래서 키워드를 잡으셔야 돼요.
대체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성질. 특정한 토지와 완벽하게 동일한 토지라는 것은 어떻다? 존재하지 않는다. 말이 좀 어려워. 그래서 키워드, 개별성은 뭐라고요? 대체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건물만 해도 조금 더 같은 비슷한 물건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어 올리게 되면 이 편한성 아파트야. 그러면 1층부터 34층까지 있어. 그러면 뭐 21층이나 22층 거의 똑같은 거 아니야? 디자인이나 뭐 전망이나 조망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비슷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 대체 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다. 21층이면 어떻고 22층이면 어때? 그건 2년 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지. 뭔 이유가 있어. 21층, 22층을 바꿔야 된다면 바꾸면 되는 거지. 똑같은 물건이니까. 근데 토지는 기본적으로 약간 우리 이제 어감상 맞지는 않는데 대체 관계가 제약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개별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자, 세상에 물건이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럼 내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매도인. 사람들이 줄을 서. 그러면 내가 이 물건을 얘한테도 팔고 쟤한테도 팔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걸 이름하여 비탄력적 공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경제론에서 나온 얘기예요. 자, 탄력적이라는 개념하고요. 비탄력적. 탄력적은 뭐냐면 중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2가 뭐예요? 소 틀리면 집 나가는 게 그 중2잖아. 기분 나쁘면 엄마가 잔소리하면 듣기 싫으면 그냥 집 나가버리면 되잖아요. 아빠가 뭐라고 잔소리 하려고 하면 먼저 야려버리면 돼. 이렇게 눈 부릅뜨고. 그럼 말을 못해. 집 나갈까봐. 탄력적과 비탄력, 미리 개념을 통째로 외우시는 거야. 탄력적은 어떻다? 수 틀리면 나가버릴 수 있다. 비탄력적은 오도 가도 못하는 성질. 다시 탄력적은 어떤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 이걸 우리가 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비탄력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방법이 없어, 그냥. 그래서 동일한 물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어떻다? 비탄력적이다. 내가 물건을 똑같은 걸 여러 개를 갖고 있으면, 콜라를 여러 개를 갖고 있으면 줄 서는 대로 다 팔 수 있다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그러나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그 토지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다? 비탄력적으로 반응한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려운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론, 투자론, 감정평가론, 그리고 뒤에 뭐 정책론, 뭐 이런 것들, 또 경제론까지 뒤죽박죽 하나에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 공부하시고 두 번, 세 보고 세 번 할 때까지 더럽게 짜증나, 이게. 다 아는 얘기인데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비탄력적. 그 다음에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 어떻다? 독점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세상에 하나밖에 물건이 없으니까. 개별성이라는 관점을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요거 시장론이랑 관련되는데, 개별성. 세상에 물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똑같은 물건은. 그러면 어떤 토지가 거래가 됐어. 거래 정보가 있어. 가격이 얼마에 거래가 됐다. 이걸 옆에 토지에 바로 대입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별성이라는 개념 때문에 자, 시장 정보의 수집이 어렵고 옆에 거래되는 사례를 봐도 똑같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대입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래 비용, 정보 비용 등이 거래 비용 등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하여튼 여러분들은 지금 미국 말을 일본어로 번역한 다음에 일본 말을 한국어로 번역해 놓은 개떡 같은 파트를 보고 계십니다. 짜증나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시험에 이따구로 출제를 하니까. 제가 가끔 드는 생각이, 이 부동산 학기론 책 쓰고 이런 새끼들은 제가 보기에 좋은 학교를 못 나온 애들 같아. 국어가 너무 약해, 국어가. 다 번역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그게 되게 힘든 게, 시험 문제 자체가 기존의 교재를 가지고 출제를 하기 때문에 계속 이 말도 안 되는 말, 문맥상 전혀 맞지 않는 번역문이 시험에 계속 구성이 돼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건 혹시 포테토 이런 거 나면 나를 내세워갖고 한국말로 이걸 다 번역을 똑바로 다시 해야 돼. 그러면 되게 쉬운 얘기들인데 이걸 너무 말이 어려워요. 자, 이 정도가 토지의 자연적 특성. 한번 다시 가겠습니다. 자, 부동성이라고 하는 거. 움직이지 않는 성질.
서울의 땅값이 오른다고 해서 군산의 땅값이 같이 뜨는 것이 아니다. 이걸 국지적 시장. 한편 자 아파트 인근에 대형 마트가 등장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화장시설 이런 게 등장하게 되면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 이게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 토지의 위치를 들고 옮길 수 있다면 외부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보자 외부 효과라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지역 분석을 먼저 한 다음 그래서 자 범계동에 있는 아파트 목련 아파트가 얼마입니까? 라고 경계제 감정평가 의뢰가 오게 되면 범계동 전체의 가격을 먼저 평가를 해봐야 돼. 대충 이 동네에서 30평짜리 아파트가 대충 얼마에 거래가 되는지 대강의 가격 수준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3억이야 라고 정해지게 되면 이 아파트의 특성을 분석하는 거야. 다른 아파트보다 수리가 잘 돼 있고 조망이 좋고 그러니까 조금 더 플러스 알파에서 3억 2천 이런 식으로 감정평가. 이걸 굳이 거하게 얘기하면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개별 분석을 나중에 한다. 이게 부동성이라는 개념. 부정성 두 가지죠. 자, 희소성 때문에 독점 소유욕이 있다. 그러면 욕망이 충돌하면 집가가 상승한다. 그래서 집약적 토지 이용의 문제로 연계된다. 이게 하나의 축. 두 번째가 택지 조성 또는 공유수면 매립 등을 통한 토지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라 용도 변경의 한 예시값에 불과하다. 항상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부증성의 예외이다 라고 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세 번째 영속성. 썩지 않는, 닳아지지 않는 성질. 그래서 운영이득, 토지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면 운영이득 외에 자본이득도 얻을 수 있다. 썩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임대차가 발달한다. 그리고 마지막 이슈가 소모를 전제로 한 소위 감가상각 이론 등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소위 이름하여 영속성. 개별성 좀 어려워요. 잘 안 나와. 대체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성질. 그래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매도인의 입장에서 공급은 독점적인 모습,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자 바로 비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셨고요. 그 외에 거래 비용 많이 든다.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 해서 한 번에 다 되진 않고. 그리고 통계적으로 부증성, 영속성이 거의 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단독 출제할 때는. 근데 문제 지문 5개 깔아버릴 때는 요렇게 자 마구잡이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시험 문제, 기출문제 분석하다 보면 부동성, 부증성, 연속성, 개별성, 왜 무슨성 뭐 이런 게 기어 나와. 다 무시하셔야 돼. 제가 그 지우느라고 죽는 줄 알았다고요. 보통 학기론 교재에는 무슨 성이 더럽게 많이 나온다고 이거 4개 공부하셨는데 실제로 한 5, 6개가 더 있어. 그게 뭐냐고 묻지를 마요. 내가 그거 빼느라고 뒤지는 줄 알았어. 쓸데없는 것들. 시험에 나왔던 거, 15년 동안 나왔던 거, 16년 동안 나왔던 건 이것만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풀이나 이런 과정에서 모르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패스야. 그건 답이 아니야. 우리는 답을 잘 찍어내는 게 필요하지 실력을 많이 키우는 게 전혀 중요치가 않아요. 16년 동안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던 그런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다 무시하시고 넘어가셔야 돼. 이것만 외우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자, 이게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주제 검토할 게 인문적 특성 또는 경제적 특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건 듣고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인문적 특성. 자, 아까 부동성이라는 개념과 대응하는 개념인데요. 자,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하는 거. 뭔 소리냐면 지금 제가 KTX 쪽에 살고 있는데 광명 KTX 어떤 택시기사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저수지가 어디로 갔나요? 라고. 내가 어떻게 알아? 이사 온 지 몇 년 안 됐는데. 그분 얘기인즉슨 지금의 광명 KTX역 이 메인 자리가 아주 큰 저수지였었고 20몇 년 전에 낚시를 하러 왔는데 이쪽이 어디가 저수지가 하나 더 있었대. 그래서 저보고 그 저수지가 어디 갔냐고. 나는 몰라. 뭔 얘기 하려고 하냐면 20여 년 전에 KTX역, 그 광명 KTX역 이 인근 토지는 완전 산속에 저수지였다. 외진지역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신안선선이 지나가고 등등등 교통의 요지가 돼버렸다. 이래서 위치는 상대적으로 다 변하는 성격을 보여준다. 그냥 그런가 보다. 두 번째, 용도의 다양성. 이 얘기죠. 아까 그린벨트.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서 자, 산업용지나 공장용지 등을 증대시키게 되는 모습.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바로 용도의 다양성에 따른 용도 변경이 예시이지 부증성의 예외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얘기. 분할 합병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특성, 희소성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우리가 바로 부증성이랑 같이 연계해서 했던 게 독점 소유요. 욕망이 충돌했다는 지가의 차 상승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이슈가 됐던 게 집약적 토지용. 이 주제와 같이 연계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고가성. 이건 나중에 이제 시장을 한참, 정책론을 한참 얘기할 건데, 다른 채와 달리 부동산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수요자, 공급자가 자유롭게 진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동산 시장이라고 해서는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특성을 보여주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완전 경쟁 시장의 기본 요건은 그렇습니다. 제품의 동질성하고요. 수요자 공급자가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있다면 이것은 완전 경쟁 시장. 그래서 정부가 만약 그런 채화다라고 전제가 되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그 시장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 왜? 자원의 효율적 배분, 할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비쌉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도 몇 군데 안 돼. 그래서 걔들이 작당을 해서 독과점 체제를 형성을 해. 그래서 정부에서 아파트 가격을 통제를 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지 않게 되면 몇몇 건설업체가 작당을 해서 집값을 마구잡이로 띄워버리니까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이게 나중에 정책론 파트에서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이건 거의 이슈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토지의 자연적 특성 거의 100%한 문제 나오는 파트 보셨고 이건 나머지 어쩌다 한번 사이드로 구성하는 지문.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지금 나중에 지문들 분석을 해드리게 될 것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슈가 되게 될 것이 토지 분류라는 개념. 자, 토지 분류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책이 나오면 하나 더 추가가 되게 되는데, 자,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서는 자,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 분류라고 해서 요거 가지고 주구장 같은 거 우려먹었어요. 근데 30회 때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외의 것이 답이 됐어요. 근데 상관이 없어요. 왜? 나머지 4개가 항상 냈던 걸 냈으니까. 아니 30회 때 문제에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주제 외의 것, 소지라고 하는 거, 오늘 소지라 일본말인데요. 일본말을 번역한 건데 소지는 자연 상태 토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개발되기 전의 토지를 가리켜서 소지라고 용어를 씁니다. 그냥 오늘 하나 외우시는 추가로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와 무관하게. 근데 이 문제가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소지를 답을 뽑았어요. 근데 나머지 4개는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주구장창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 안 했던 또 새로운 영역의 것을 끌고 들어와서 출제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시험에 꾸준히 나왔던 것. 이걸 정확하게 외우시게 되면은 생전 처음 보는 얘가 설령 답이 되더라도 2번, 3번, 1번, 2번, 3번, 4번이 틀렸으니까 5번을 답으로 뽑듯이 올해 소지가 5번이 답이었거든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정확하게 암기하시는 게 포인트다. 이게 제 부탁이에요.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킨 대로만 가셔야 됩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보기에 뭘 보긴 봅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이건 거의 운전면허 학원처럼 접근하셔야 돼요. 기계적으로. 딱딱 끊어서 생각하는 문제가 안 나와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출제위원 했던 분하고 얘기 더 해봤는데 그분들은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복덕방 시험으로 생각합니다. 한 60대 중후반 할아버지 할머니가 눈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 복덕방 개념이 되게 강해요. 그게 이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협회에서 간접적으로 프레셔를 넣어요. 시험 좀 어렵게 내라. 시험 좀 어렵게 내라. 그리고 수험생들이 하루에 뭐 15시간씩 공부를 한다. 똑바로 문제 좀 난이도 있게 내라. 짜증나니까. 이렇게 프레셔를 가하니까 간접적으로 출제위원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출제위원들이 공부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대학 교수가 됐다는 기본 공부했던 애들이야. 근데 14시간씩 공부한다는 그 거짓말을 믿겠어요? 아, 자기도 한 공부했다고 했는데 14시간을 공부해 본 적이 없어. 근데 무슨 노인네들이 거의 뭐 내일 돌아가서 이상함이 없는 60대 중후반 아저씨들이 14시간씩 공부를 하니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저보고 야야 근데
14시간씩 공부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진짜 그러냐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가방이 한 14시간씩 공부를 혼자 하고 있다 이렇게. 사람은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시험 수준을 좀 낮게 보는 거예요. 출제위원들이 기본적으로. 그게 감사한 거예요. 기본만 다지시면 돼요.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지라고 하는 것과 건부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길게 보지 마시고요. 여기서는 딱 하나 키워드만 잡으시면 돼요. 건부, 감가라고 하는 거. 나지가 뭐고 건부지가 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키워드 건부, 감가를 외우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건부, 감가. 건부지는 뭐냐면 건물이 있는 토지를 건부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건물이 없는 토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나지라고 부릅니다. 물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지상권 등 사용식에 제약을 주는 사법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 있다고 정의를 하는데 다 필요 없고, 나지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얘기해요. 건부지는 뭐라고요? 건물이 있는 토지를 얘기합니다. 그럼 나지가 비싸요? 건부지가 비싸요? 나지가 비싸요? 건부지가 비싸요? 이게 하도 세상 경험이 많아갖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외웁니다. 나지가 더 비쌉니다. 뭔 생각을 지금 착각을 하신 거냐면, 건물하고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기본 출발점 자체가. 건물 따로, 토지 따로로 계산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 뭔 얘기냐면은, 혹시 건물이 있는 토지다라고 하게 되면은, 건물 값을 빼고 땅만 샀다고 했을 때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문제, 철거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건부지가 어떻다? 낮게 평가가 되게 된다. 감가. 이게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를 들어 그린벨트 있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요. 에서는 건부지가 훨씬 비싸요. 그린벨트는 신축이 안 되거든요. 건물 신축이 안 돼요. 근데 그린벨트 안에 있는 토지에 막 무너져 내린, 기둥도 거의 남아있지 아니한 건축물 대장에만 건물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는 그런 토지가 있다고요. 그러다 건물 재축이란 걸 할 수가 있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도. 그러니까 건물을 산속에다 짓고 싶은데, 그린벨트 안에 짓고 싶은데 기존에 건물이 있었던 터에 대해서는 어떻다? 다시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존에 건물이 없던 토지는 어떻다? 건물 지을 수 없어요. 건축이 금지된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린벨트 내의 토지는 어떻다? 건부 증가의 모습이 있다. 근데 여기까지를 안 낸다고, 시험에는. 그냥 건부 감가 끝. 다시 건물이 없는 토지. 나체. 나체할 때 나자예요. 벗을 나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토지. 이게 나지. 건물이 있는 토지, 건부지. 그래서 건부 감가. 10년 정도 한 번 나왔어요. 건부 감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린벨트님은 이런 얘기 나오지도 않아. 너무 복잡해져. 그러니까 그렇게 내지 않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되게 수준을 낮게 본다고. 근데 실제 우리 수험생 수준은 오히려 높아. 그러면 어떻게 돼? 출제위원회 욕구, 니즈하고 아무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 독자적 공부를 해버려. 디테일하게. 뒤에 있죠, 그러니까. 2 더하기 2를 묻는 문제에서 인수분해를 준비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2 더하기 3 더하기 1 이런 것만 계속 낸단 말이야. 그러면 수험생들이 쉽게 풀 것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당황을 해. 그냥 뭔가 함정을 파야 되는데 안 파면 더 불안해. 토시를 바꿔치기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내니까 짜증이 나.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딱 사놨어. 그러면 혼자 막 상상을 해.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일까? 그건 개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설마 출제는 개소리를 했을까봐 뭔가 깊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막 생각을 해. 그러니까 실제 시험은 되게 유치한데 수험생들은 너무 깊게 생각하니까 이게 개판돼 버리는 거예요. 수험생들은 사실은 너무 쉬운데 틀리는 것들이 워낙 많아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모든 게 공포가 돼버리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셔야 돼. 나지, 아무것도 없는 토지, 건부지, 건물 있는 토지. 그래서 건물 있는 토지, 건물 제거하려면 돈 들어가니까 건부 감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동산 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험 준비를 하시는 거라고. 시험에 맞춰서 그들의 요구하는 욕구에 니즈에 맞춰서 그냥 거기에 맞추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필지와 획지라고 하는 거.
등기, 아까 우리가 토지 소유권 등은 등기를 통해서 공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의 단위, 지번이 있는 하나의 토지를 가리켜서, 그래서 키워드가 뭐야? 등기 등록의 단위를 뭐라고 한다? 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29회 때 나왔던 건데요. 자, 키워드를 외우셔야 돼.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라고 돼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바로 획지라고 부릅니다. 이 획지는 우리가 현실에 있어서는 블럭 같은 개념이에요. 이 블럭, 저 블럭, 다음 블럭, 이런 식의 얘기. 그래서 획지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그런데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 뭐라고요? 경제적 관점에서 가격 수준이 동일한 토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획지라고 부릅니다. 법 제도적 관점에서는 필지, 등기 등록이 단위, 이에 비해서 획지는 가격 수준이 동일한 토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요.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택지. 건축물이 이미 건축돼 있거나 또는 건축 가능한 토지 등을 가리켜서 나중에 주거용지, 공업용지, 상업용지 등으로 구분한다. 이걸 택지라고 불러요. 택지하면 주택용지만 또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등을 총칭해 부를 때 택지. 맹지, 올해는 안 나오는데 가장 또 기본이 되는 거죠. 도로와 접하지 않아서 건물 지을 수 없는 토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맹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직접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로서 건축물 건축할 수 없는 토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중에 건축법 등을 공부하다 보면 꼭 이게 정확한 정의가 아니에요. 법을 공부하시면 학개론이 얼마나 엉성한지를 아시게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야. 타인의, 자, 어떤 토지가 도로에 접해 있어도 건물 못 짓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어요. 나중에 건축법을, 공법을 공부하시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학개론 하는 친구들이, 책을 쓰는 사람들이 그냥 대충 쓴다고, 대충. 근데 이게 모두가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 건축법 공부하면요. 이 토지라고 하는 거, 이 어떤 토지에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 있어야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상 1.8m만 접해 있으면 건물 못 짓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설령 대지가 도로에 접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출입이 가능한 공지 등이 있다라고 하면 또 건축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이게 옳은 정의는 아니야. 근데 시험에서는 딱 이렇게만 나온다고.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도로 접하지 않아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맹지라고 부르게 된다. 부지. 바닥 토지가 키워드입니다. 바닥 토지, 부지. 건축 부지라고 하는 거죠. 하천 부지라고 하는 개념, 이런 걸 예시를 해요. 그래서 부지라는 것은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바닥 토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부지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자, 이 파트에서 관련되어 있는 것이 소지라고 해서 개발 이전, 개발 상태 이전, 자연 그대로 상태의 토지를 가리켜서 소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개발을 해서 건물이 지어져 있거나 지어져 있는 토지를 택지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건물 못 지는 토지를 맹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소지, 나중에 이제 기본서 나오면은 이건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자연 그대로의 상태의 토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소지라고. 근데 그것도 그래.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가 언제부터가 자연인데? 그럼 그 풀 자라고 있으면 자연 그대로 토지인가? 보는 관점에 따라 다 틀려요. 그래서 이 학이라고 하는 게 명쾌하지가 않아요. 짜증나, 이게. 딱딱 안 떨어지니까. 이게 법 이런 것들은 딱 끊어지거든. 이건 아니거나. 근데 학기는 보는 관점이 다 틀려요. 그냥 이 수준에 맞춰서만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요즘엔 제일 많이 나왔던 주제, 법지, 빈지, 포락지. 자, 이제 저는 이제 요거를 묶어서 활용 가능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을 만들어 봤어요. 제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뭐 지상물의 존부라든가 관점이라든가 건축 가능 여부 등 활용 가능, 이런 것들은 제가 만든 용어예요. 그냥 제가 분석을 해서. 자, 먼저 법지라고 하는 거. 법상의 토지입니다. 법상의 토지라는 얘기예요. 뭔 소리냐면 쓸모없는 땅입니다. 경사면, 도로 쪽에 있는 경사면. 도로가 있고요. 밭이 하나 있다 하십니다. 밭. 논밭 할 때 밭. 그러면 도로와 맞닿아 있는 경사면. 이런 것들은 쓸모가 없잖아요. 근데 등기를 하고 사소유권이 객체가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다? 쓸모가 없는 토지. 이걸 뭐라고 그런다? 법지. 법적으로만 인정되는 토지. 그러나 실제는 쓸모가 없는 토지. 이에 비해서 빈지라고 하는 거. 이건 해변할 때 빈자를 쓰거든요. 바닷가의 토지를 얘기합니다. 그 바닷가에 가면 저런 거 있잖아요. 그 뭐죠? 아이들이 저런 거 같잖아요. 갯벌 체험. 그 갯벌, 이런 토지,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빈지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냐면 법적으로 사소유권이 인정 안 됩니다. 그건 국가의 토지입니다. 법적으로 개인한테는 소유권이 인정 안 돼요. 근데 아까 법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쓸모가 있는 토지라는 뉘앙스가 뭐가 된다? 빈지. 법제와 빈지는 약간 반대되는 개념. 항상 중심축은 사소유권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소유권이 인정되지만 쓸모가 없는 경사지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법지. 이에 비해서 바닷가의 토지라고 하는 것은 사소유권이 인정 안 되지만 산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이들 또 갯벌 체험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토지를 가리켜서 빈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포락지. 얘는 뭐냐면 사소유권이 인정이 됐다가 사소유권이 소멸한 토지를 얘기합니다. 포락지. 어떤 토지가 있는데요. 바다 밑에 잠겨버렸습니다. 혹은 어떤 토지가 있었는데 하천 밑에 잠기게 됩니다. 이런 토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포락지. 나중에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물권의 소멸이라고 해서 토지가 바다 밑이나 하천 밑에 가라앉게 되면은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 이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포락지라는 용어를 쓰고 민법에서는 물권, 소유권이 소멸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영원히 소유권 소멸합니다. 뭐 이런 토지가 있겠어요? 예, 있습니다. 자, 아는 분 중에 어디다 저쪽 김해인가? 경상남도 김해신가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장유신도시 기억나요? 장유신도시라는 데가 있는데 이 양반이 그 그룹에서 한 뭐 20, 30억을 운용을 하는데 돈을 다 모았어요. 그게 20, 30억이 됐어. 그리고 나서 개발 정보를 어렵게 구했어. 역사 신설톨 토지 인근 한 200m, 300m 이내다가 땅을 이빠이 샀어. 노른자의 땅을. 앞으로 개발하면 떼돈 번다. 난리가 났어. 그냥. 좋아가지고. 그런데 그 장유신도시에 무슨 역사가 들어서는데 여기에 역사 부지를 하십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산 땅이 얘기야. 원래 하천이 이렇게 흘러갔어. 역사 가깝던 좋은 땅이었죠. 그런데 어느 해 하천 물길이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큰 물난리가 나면서 물길이 바뀌어버렸다고. 하천 밑에 토지가 돼버린 거예요. 저도 공부할 때 이렇게 보지만 뭐 실제 이런 일이 있을까. 근데 제가 아는 어떤 학원 원장님이 인생에 돈을 몰빵을 해서 그 몇십억을 하여튼 별짓을 해서 돈을 다 번 다음에 거기다 몰빵을 한 거야. 근데 그 토지 대부분이 하천 밑에 잠겨버립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포락지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바다 밑으로 뭐 땅이 뭐 기어 들어갈 일은 없잖아요. 뭐 침식이 되는 경우는 있긴 하겠지만 바다 밑으로 들어갈 일은 거의 현실적으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천, 큰 물, 장마가 지면서 재수없게 제방, 뚝이 무너지고 하천이 일직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다 밑에 잠긴다. 물 밑에 잠긴다.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포락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사소유권 인정됩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쓸모가 없는 토지 이걸 뭐라고 한다? 법지. 사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쓸모는 있는 토지 빈지라고 부르고 사소유권이 인정됐다가 큰 물난리가 나면서 갑자기 소유권을 소멸하게 하는 토지 이걸 포락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즘에는 항상 요 근래는 거의 대부분 예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하실 게 후보지와 이행지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건요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공식으로 외우셔야 돼요. 후전, 이증.
후보지는 전환, 이행지는 진행이라고 외우셔야 돼요. 후전, 이전. 제가 설명드리기는 할 텐데 그냥 어차피 제가 드리는 설명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전환이냐 진행이냐 이것만 가지고 구성을 해요. 후전, 이전. 오늘 대가리 딴 게 몇 개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연공, 위한. 자연, 공간, 위치, 환경. 바로 기술적,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임공, 관중, 자강. 해서 임대업, 공급업, 관리업, 그 다음에 중개 및 대리, 투자 자문업, 감정, 평가. 대가리 따른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업의 분류. 세 번째, 암기하시라고 후전, 이전. 제가 오직해서 머리 글자 따자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 해봤는데 답이 안 나와요. 설명은 지금 드릴 거예요. 일단 키워드. 자, 전환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이제 어떤 식의 논리 구조이냐면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됩니다. 자, 택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까 택지는 제가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등을 묶어서 부를 때, 아주 기본 수할 때 다 예시가 됩니다. 이걸 택지라고 불러요. 임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임지. 숲을 임자입니다. 임지는 두 가지예요. 절대 써서도 안 되고 기억해서도 안 돼요. 신탄림이라고 하는 것과 용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탄림은 소탄자예요. 땔감용으로 쓰기 위한 나무. 용재림은 제목으로 쓰기 위한 나무. 요즘은 거의 의미가 없죠. 나무는 그냥 심는 거지. 뭐 용재 무슨 제목 배에서 한옥 짓고 이런 거 없으니까. 땔감 쓸 일 없으니까. 어쨌든 신탄림, 용재림. 그 다음에 농지가 있어요. 농지는 전, 답, 과수원 이런 것들을 농지라 불러요. 그래서 택지에서 임지에서 농지로, 농지에서 택지로 이렇게 크게 스케일이 바뀌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후보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환이라는 용어. 한편 신탄림에서 용재림, 용재림에서 신탄림으로 조금 바뀌고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이행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린 설명이 시험에 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울 때는 뭐라고요? 후전, 이진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후보지는 전환, 이행지는 진행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후전, 이진. 하다 제가 안 되니까 머리 글자 따자고 아예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후전, 이전. 자,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 중에서 이제 소지, 자연 그대로의 토지를 가리켜서 소지, 나지는 건물이 없는 토지, 건무지는 건물이 있는 토지. 키워드 건부, 감가라고 하는 거. 법제도적 관점에서는 필지라는 개념, 등기 등록이라니 경제적 관점에 있어서는 획지라고 해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건축 가능성 등에 따라 택지, 이미 건물들이 지어져 있거나 건축할 수 있는 토지라는 뉘앙스. 맹지는 건물 못 짓는 토지, 그리고 건물 있는 토지의 밑바닥 토지를 가리켜서 부지라고 부르게 된다. 그리고 자, 지금 법지와 빈지와 포락지에서 법지, 사소유권은 인정되지만은 쓸모가 없는 토지. 그 다음에 빈지는 사소유권은 인정 안 되지만, 개인한테 소유권은 인정 안 되지만 쓸모가 있는 토지. 포락지는 사소유권이 인정됐다가 사소유권이 소멸해버린 하천 밑에 잠긴 토지라고 하는 걸 포락지. 후전, 이진이라고 해서 후보지는 전환, 이행지는 진행이라고 하는 거. 요것도 거의 한 2년에 한 문제씩 구성을 합니다. 자, 마지막 주제까지 보고 끊어갈게요. 자, 지금 지문들은 나중에 우리 1월 정도 되시게 되면 이 지문들을 다시 한번 다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건물의 종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법을 먼저 공부하신 분들은 대충 감을 잡아요. 외우진 않았지만 토지의 종류로서 28개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21개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건물의 종류로서 30가지 종류가 있고 이걸 안전도에 따라서 9개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학기론 할 때는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기본서 나오면은 간단히 개념을 설명드릴 텐데 이 부동산 학기론 파트에서는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문제가 사실 27회 때 한번 나왔어요. 근데 그건
그 후에도 앞에도 그런 유사한 문제도 안 낼 때 너무 어렵긴 해서 의미가 없고, 자, 지금 15년 동안 4번인가 나왔던 문제가 있어요. 바로 주택의 분류라고 하는 거. 근데 자, 주택의 분류 뭐가 볼까요? 자, 주택, 건축법상 주택의 분류와 주택법상 주택의 분류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물론 부동산 학개론할 때는 그냥 건축법이든 주택법이든 상관없어요. 답은 무조건 다중주택을 100% 뽑아내. 한 번도 상관없이 무조건 다중주택을 답을 뽑아. 다음 중 공동주택이 아닌 놈을 고르시오. 다중주택. 다음 중 3층 이하 330제곱미터 이하. 이게 뭐냐? 다중주택. 뭐 하여튼 어떤 식으로 문제 구성을 하는 간에 답이 다 유형화되어 있는 게 지금까지 한 번도 이해 없는 게 다중주택. 그래서 물론 종류 외우긴 할 텐데 어찌됐든 다중주택을 답으로 뽑아요. 그래서 일단은 소유자 수에 따라서 단독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단독주택이라는 용도군에는 그냥 단독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시골 마을에 농어가 주택, 이게 단독주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로 암기하실 게 다중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보면 무슨 빌, 무슨 텔, 뭐 이런 것들과 상관없어. 그냥 법에서 분류하는 개념입니다. 해서 다중주택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3층에 330 이하 요거 하나만 외우시면 돼. 이게 좀 오래된 드라마이긴 한데 기억하실까요? 응답하라 1998인가? 1988인가? 하여튼간에 뭐 응팔했던 드라마 있잖아요. TVN인가 했던 그 보면 그거 뭐 나와? 하숙집 나오잖아요. 하숙집이 뭐라고 해요? 다중주택이라고요. 하숙집이 다중주택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갈 거 없고 시험 문제를 풀 때는 3층 이하에 330 이하 뭐가 된다? 다중주택. 그냥 끊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다가구 주택은 보통 원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층 이하에 660 이하라고 하는 거. 3층 이하에 660 이하.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공관이라는 거, 청와대 같은 걸 얘기합니다. 청와대 같은 거. 근데 큰 의미가 없죠.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정의. 3층에 330 이하면 다중주택, 3층 이하에 660 이하가 되면 다 다가구주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걸 이제 시험용입니다. 시험용이지. 이걸 가지고 동네 가가지고 어머 하나 둘 셋 3층 4층 요건 다세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왜냐면 피로티 구조 같은 경우는 그걸 층수를 빼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야, 1층에 주차장 세운데 4층으로 보는데 3층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시험에서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식하게 3층에 330 이하 다중주택, 3층에 660 이하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뉘앙스상 원룸 같은 개념을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치고 공동주택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에서 아파트의 기본정의 5개층 이상의 주거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주택을 가리켜서 아파트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법 공부하면 일종 전용 주거적, 일종 일반 주거적은 소위 일종 전용 주거적은 다 뭐죠? 자, 단독주택 중심이다 보니까 아파트를 입지할 수 없고 일종 일반 주거적은 4층 이하니까 아파트가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공법에서 필요한 개념이고요. 자, 연립과 다세대 공통적으로 4층 이하, 4개층 이하를 주거용도로 쓴다. 그래서 660 초과면 연립이고 660 이하가 되면 다 다세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외 기숙사라고 하는 것도 공동주택의 일종이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주택법에서는 기숙사가 빠져요.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공간이 단독주택의 종류였던 데 비해서 주택법에서는 공간이 빠집니다. 이건 나중에 공법할 때 설명드릴 주제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주택법은 일반 분양을 목적으로 한 법이에요. 집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고요. 청와대를 분양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기숙사를 분양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소위 공관이라든가 또는 기숙사라는 것은 주택의 종류로 나열하지 않는다. 뭐 이런 논리 구조인데 이건 나중에 우리 공법할 때 주로 공부하시게 될 주제고요. 일단은 다시 자 최대 공부할 거 단독주택 중에서 다중주택 3층에 330 이하, 다가구주택 3층에 660 이하,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 다세대 연립 아파트 있는데 5개층 이상의 주거용으로 쓰이는 아파트, 그 다음에 연립과
다섯대 4계층 이하, 660 이하가 되면 다섯대 660 초과면 어떻다? 연립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자 다른 거 다 몰라도요. 인간적으로 다중주택은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동안 시험 문제 모든 문제가 이 학교에서는 다중주택을 답을 뽑았으니까. 제가 제안드리는 건 되게 간단해요. 그동안 시험에 뭐가 나왔는지 그걸 분석한 다음에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온 주제가 나와서 틀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 거기까지 욕심 부리시면 안 돼. 근데 인간적으로 그냥 15년 동안 16년 동안 다중주택은 계속 내고 있는데 포장을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사실은. 정말 다양하게 포장을 하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는 단 한 번도 예의 없이 다중주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답을 구성해. 그래서 전에 나왔던 문제가 이런 거라고. 다음 중 공동주택이 아닌 걸 고르시오. 그래서 건축법을 전제해서 다세대 연립 아파트 기숙사 다중주택 이렇게 구성한다고. 이걸 다 알아야지 사실 풀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답이 되는 포인트가 뭔지는 정확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주택의 분류라는 주제까지 보셨습니다. 그래서 자 잠시 끝났다 다음 주제 경제론 1부 내용 보도록 합니다.